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순실 일당이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반기문입니다. 그 반기문이 오랜 언어 유희를 그치고 마침내 대선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기문의 한계와 무능을 지적한 외신은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는지 수구기득권 언론의 반기문에 대한 찬사와 기대는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만비어천가 수준입니다. 여기서 만은 한자로 장어 만자입니다. 반기문이 박근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품격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 생활, 특히 외교 분야에서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 민심이 박근혜만 아니면 된다, 반기문이라도 좋다, 이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가르며 부와 기득권을 지배층끼리만 공유하고 대물림하는 구조를 종식하고자 하는 뜻일 것입니다. 곧 더불어 사는 세상의 완성일 테고요. 이것이 촛불 민심이란 것입니다. 반기문은 그 정신과 희망을 담아내기엔 너무나 낡은 그릇입니다. 단 한 번도 강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입장에 서본 적이 없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반기문 씨의 뜻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UN 사무총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인전의 주인공이 되고 동상이 세워지고 그의 이름을 딴 도로명이 나오는 현상 또한 고루하고 유치합니다. 영웅을 갈망하고 신화를 부추기는 정서, 이것은 박정희와 그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든 동력입니다. 뒤집어 노무현을 죽인 맥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위대한 초능력이 발현돼서 세상이 변혁된다는 그런 발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양화된 이익과 다각화된 사회구조에서 제왕적 리더십이 어찌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신화적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곧 독재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기문에게 그렇게 냉정해야 하듯 야권 후보 지지자들도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지지자, 좋은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아무리 무죄를 우겨봐도 대선 국면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보다 나은 유권자가 전제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돼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빅요 당신에게 드립니다. 빅요 우린 많이 먹었어요. 빅요 정신없이 퍼다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빅요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빅요 너희에겐 중지 든다. 빅요 졸지마 씨발.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완배 기자와 제가 전라북도 전주와 광주 광역시에서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낮 1시 전주 덕진구 무삼지 3길 928, 여기가 인후동인데요. 전주 갈보리 교회당에서 전주 행사가 있고,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9 광주 YMCA 2층 무진관에서 만나겠습니다. 무료 입장인데요. 미리 예약하시면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정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PC에서는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 맨 위에 공지를 보시고요. 팟빵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알림란을 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의 아동인권협약 26조에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동에게 건강보험료 체납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게 법적으로 합당하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동이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동을 포함한 우리 사회 모두가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60일의 건강보험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가 작년 6월 말 안종범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주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해서 뇌물을 수수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 적었습니다. 박근혜가 뇌물을 받았다,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8천억대 재산을 숨겼습니다. 승막 호치 등 10여 명 명의로 유령 회사만 500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들여다본 독일 검찰은 최순실 조직을 범죄 조직이라고 단언했고요.
최순실 주도로 승마협회는 국민 우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 같습니다. 그 우상 누구겠습니까? 한편 특검은 정유라 여권을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이러면 그 나라에 불법 체류하는 셈이 되고요. 당연히 은행 거래도 어렵습니다. 최순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민정수석실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당신 나가라 이랬습니다. 재고를 요청한 차장은 아예 경질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병우는 군 고위직 2명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꽂았습니다. 4월 16일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의 행적 더 수상해졌습니다. 김영재는 3년여 동안 프로포폴 무려 4,000병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77살 장모에게도 프로포폴 64ml를 처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네, 이 정도면 치명적인 양입니다. 결국 장부 조작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한편 김영재는 세월호 당일 장모를 수술하고 40분 만에 골프장에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역시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박근혜가 지난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합병을 도와주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시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밝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합병을 사실상 결정한 셈이지요.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고 탈도 많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때를 같이 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또한 정유라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뇌물이 아니라면 뇌물의 개념을 잘못 정의한 지금 시중에 풀린 국어사전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 박근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삼성에서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는데 박근혜가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를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박근혜를 수뢰 혐의 피의자로 대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러한 행보는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점을 대전제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영장부터 박근혜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특검이 박근혜의 뇌물받은 혐의 적용에서만은 퇴로를 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삼성의 돈이 최순실의 독일 회사로 간 것에 대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점을 박근혜와 삼성에게 내비친 의미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독일의 8천억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입수돼서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독일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각종 업종에 500여 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독일 검찰은 이 유령 회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정유라가 차명으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8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도 한국 특검도 가만 안 두겠다는 분위기지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50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액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10여 명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조력자들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독일 수사기관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범죄 조직의 수괴로 보고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들과 조력자 10여 명을 사실상 범죄 조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가 입수한 승마협회 문건에는 승마의 국민적 우상 탄생에 적극 후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국민 우상의 예시로는 골프 선수 박세리, 피겨 선수 김연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마에서는 누구를 우상으로 세우려 하느냐? 다 아시면서 정유라지요. 예.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정유라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을 근거로 법무부를 통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더 빠른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유라가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여권이 무효화되면 비자 효력이 사라져 정유라는 불법 체류 상태가 됩니다. 국민 우상이 불법 체류자로, 명문대생이 중졸로,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인사 전횡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기존의 업무가 겹친다면서 방위사업청 김모 법률소송 담당관에게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민정수석실을 찾아갔습니다. 진양현 방위사업청 차장이 이 김모 법률소송 담당관의 유임을 요구하기 위해서 유임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민정수석실은 진양현 방위사업청 차장도 나가라, 이렇게 인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우병우가 방위사업청 차장과 법률소송 담당관 등 군 고위 공무원 2명을 강제로 퇴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병우는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꽂았습니다.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에 조상준 전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인데요. 그는 우병우가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우병우 라인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조여옥 대위는 대통령 박근혜의 외부 진료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한 대통령 자문의는 대학병원에서 처방된 박근혜의 약을 조여옥 대위가 여러 차례 청와대 안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심부름을 했다는 것인데 조여옥 대위, 오늘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물론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것이다, 애초부터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최순실의 단골병원 김영재 성형의원은 3년여 동안 프로포폴 4,000병을 사용했습니다. 성형이나 미용시술보다는 프로포폴로 장사를 해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고령의 장모에게 프로포폴 64ml를 처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걸 장부 조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재 원장 장모는 77인데 짧은 시간에 64ml를 투여하면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딴 사람 이름으로 해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남습니다. TV조선 보도였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인천공항 고속도로 CCTV를 확인해 보았더니 아침 10시 40분에 김영재 원장 차가 보입니다. 아침 9시에 장모를 치료하고 40분 만에
병원에서 출발했다는 김영재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장모의 치료 시간입니다. 장모에게 허리와 무릎 고관절 주사를 놓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얼굴과 목 피부 재생 시술을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걸 40분 만에 마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장모에게 시술하지 않은 채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지난달에 보수 개신교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의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불러서 자신을 옹호하는 대형 시국 기도회를 요청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보도가 그러한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 위한 구국기도회를 준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청와대를 찾은 김장환, 김삼환 두 원로 목사에게 기도회를 요청했고, 두 목회자는 수락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 목회자는 서울 강남의 모 대형교회에 기도회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 대형교회는 기도회 주최에 난색을 표했지만 교계 어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기도회 준비 실무진까지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기도회 이름까지 나라사랑 익스플로 2017로 정해 내년 2017년 한 해 5차례 기도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을 위해 기도회를 준비하는 일부 목회자들을 보고 최태민의 구국선교단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어야 옳은데, 거의 대부분 보면 권력자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 권력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힘을 주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 기독교계를 움직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박사모 정광용 회장 역시 김장환 원로 목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광용 회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김장환 원로 목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도회 개최가 아닌 개인적인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가 외롭다며 김장환 목사님을 찾아가 개인적인 기도를 부탁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장환 목사님만 만났습니다. 그러면 또 일부러 찾아가서 네. 기도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대통령을 위해 기도회를 준비했던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땅을 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배신자들이 탈당해서 반기문을 모셔오려고 면담 요청을 했는데 막상 반기문은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고요? 반기문 잡아봐라. 어? 그게 잡혀지나? 아유, 그렇게 미끄러운 사람 처음 봤어. 카카,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탈당함으로써 새누리당은 이제 코너에 몰렸습니다. 뭐가 코너에 몰려? 저희가 영남에서 1등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중대 선거구제로 법률을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2등도 또 잘하면 3등도 당선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말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어? 쟁점 법안이라면서 상정도 못하게 하면 되지. 근데요, 그거 걸려면 새누리당 의석이 120석은 넘어야지요. 이제는 100석도 안 되지 않습니까? 카카, 또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저희가 야3당하고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의 임기를 당장 이번 달까지만 하자. 이런 개헌 말입니다. 아니, 우리 새누리당 동의 없이 어떻게 개헌을 하지? 원내 2당인데. 저희 야4당이 합하면은 200석이 넘으니까요. 그러면 통과 못하게 6탄 저지해야지. 우리에겐 김진태가 있거든. 카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6탄 저지를 할 경우 정치 인생이 끝납니다. 카카, 이제는 팔자에도 없던 야당과의 협치, 대화정치 안 하시면 안 되게 됐습니다. 물론 탄핵이 기각돼야 하겠지만 카카, 이대로 탄핵당해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씹새끼. 할 수 없지. 현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을 날려야겠구만. 무슨 수로요? 카카를 범죄자라고 낙인 찍은 검찰을 동원했어요? 그 검찰이 말을 듣겠습니까? 너무 순진하군. 박용철 사건 기억 못해? 카카! 조심해. 특히 산 탈 때, 응? 내 말은 낙상 사고 당하지 말라고. 겨울에 산에서 뼈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겠어? 카카 오촌 박용철 박용수가 살해당한 곳,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알지? 왜 몰라? 1번 도봉산, 2번 풀암산, 3번 북한산, 4번 인왕산, 5번 역도산.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과 미국이 외교 국방 2+2 고위급 회의를 열었는데 국방부가 성과를 또 뻥튀기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예, 외교부의 임성남 제1차관 그리고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의 카운터파트가 만나는 2+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협의체가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예. 지난 10월에 장관급 2+2 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B2 폭격기, 또 B-52 폭격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에 대해서 합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뻥튀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 어제 회의가 끝나고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문 여기를 보면은 예.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정례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배치한다 이렇게 명확한 사이클 주기가 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 전략자산을 언제 어떤 주기로 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 보도문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나중에 이제 국방부 당국자가 설명을 하는 데에서도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대충 얼버무린 거군요. 예, 미국이 상시 순환 배치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외교적인 수사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정례적인 배치다 이런 표현이 처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클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리지 않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를 기사로 쓴다면 어제 내일신문 제목처럼 미국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 거부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예. 그렇지만 연합뉴스 같은 일부 언론들은 전략무기 정례 배치를 재확인했다. 라는 식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는 뭔가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쓰려고 했던 그래서 상황을 왜곡하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항상 이 민족의 골칫거리입니다. 이 연합뉴스 기자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지난 10월 21일 정확히 2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한국과 미국이 미군 전략 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전 신문들이 오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그러니까 국방 장관들끼리의 회의를 취재하다가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때 국방부 당국자가 상시 배치 합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다들 그렇게 써버렸다가 예. 막상 회의가 끝나고 뚜껑을 열려보니까 그런 합의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오보를 전체 언론이 모든 언론이 냈었습니다. 예. 그때 국방부가 정말 가루가 되도록 비판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번에 또 상시 순환 배치가 안 되니까 정례 배치라는 이런 꼼수성 표현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 배치라는 용어를 성과처럼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뭐 아주 고의적인 그런 오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전에는 국방부가 명백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국방부를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이런 꼼수 용어를 딱 내놓으니까 또 거기에 넘어간 언론이 있었던 겁니다. 예. 오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예.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안보 보좌관이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아주 뭐 조선일보가 반색하더군요. 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의 문고리 권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 회의를 끝나고 그때 미국에 간 임성남 외교부 차관하고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 사람을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 마이클 플린이죠. 예.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의 올바른 결정사항이고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말을 플린이 기자들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한국 대표단이 기자들한테 플린이 그런 말을 하더라라고 전했기 때문에 과연 그 전언을 믿을 수 있나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그 평소에 트럼프가 미사일 방어 체계, MD, 미사일 디펜스에 상당히 회의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사드라고 하면 사드는 곧 MD인데 트럼프가 지난 대선 기간에 MD에 관해서 이거 돈 만들고 실효성이 없다, 잘 맞추지도 못한다 이런 식의 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아직까지도 동북아 MD를 어떻게 하겠다 라든지 뭐 사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플린이 진짜로 그런 말을 했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MD가 소용이 별로 없더라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돈을 내서 산다고 하면 그거를 미국 입장에서 막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미국이 자기네 돈을 들여가지고 사드를 성주에다 갖다 놓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검토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안 하는 것 같고 어쩌면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에다가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전가하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중국이 연일 그 사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정부가 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는 중국의 외교부 아주국의 팡쿤 참사관이라는 사람이 한국 기자들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류 금지령을 내린 바는 없다. 그렇지만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 한류를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금한령은 우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풀고 싶으면 너희들이 사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아주 외교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 어쨌건 간에 뭐 중국의 입장은 뭐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모르는데 해법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다. 예. 이런 말 자체가 상당히 기만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런가 하면 박근희의 최순실 게이트를 뜻하는 말이 중국의 올해 10대 신조어에 뽑혔다고요? 예, 중국 국가 언어자원 관측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고 또 상무출판사 이 두 가지 기관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16년 중국어 총결산 결과를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의미하는 구이미먼이라는 말이 10대 신조어에 꼽혔습니다. 구이미먼이라고 하면 한자로는 규밀문입니다. 여기서 규밀이라고 하면은 여자끼리 가까운 친구를 뜻하는 게 규밀이고, 네. 문은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입니다. 예. 그리고 측근 정치를 의미하는 친신간정이라는 말은 10대 유행어로 꼽혔습니다. 예. 그래서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한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국정농단 한류는 흥행에 성공한 그런 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한류. 예. 이것도 뭐 흥행 상품이라면 흥행 상품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경제의 속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 만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이 토론회가 있었는데 발제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섰던 모양인가 봐요.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야말로 그 불평등 심화를 막아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뭐 이거 보니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과연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흐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김용민 PD님 그 무당 신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감탄을 하거든요. 엊그저께인가요? 2부에 예. 이종황의 허리디스크 쇼에서 대형 교회 동원해서 마플 집회 열라고 예. 이종황 DJ가 박복근혜한테 조언을 했는데 어제 진짜 그걸 했다면서요. 예. 자기 지지하는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사실 이것도 김용민 PD님 그 무당 신기에 굉장히 많이 놀란 구석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김용민 PD님께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그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붙였을 때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리면서 하루는 마무리를 할 때 사실 저는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기본소득이 다음 대선에서 공약이 되면 매우 좋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덩치가 큰 보편복지 제도고 어쩌면 사회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역사적인 복지제도 도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단어가 언급이 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아마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도입이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 김용민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내 생각에는 내년 대선에서 꼭 이게 쟁점이 될 거다. 그리고 쟁점이 안 되면 본인이 직접 대선에 출마해서라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년 대선에서 쟁점이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기본소득 제도는 한국 같은 나라에 매우 어울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도입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까지 갔던 스위스는 이 기본소득 제도가 사실 별 효과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스위스나 북유럽 국가들은 기본소득이 조금 불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느끼는 보편복지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예. 안타깝게도 참 좋은 효과가 날 제도인데도 보편복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는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나를 놓고도 이 난리를 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울 거라고 봤던 거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김용민 PD님께서 맞으셨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발제자로 나서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야말로 불평등 심화를 막아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 상병수당, 장애수당, 노인기초연금 등이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의 사례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요. 생애마다 필수 기초소득으로 매칭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는데 기사 제목이 이래요. 민주당 기본소득제 대선 태풍의 눈으로 라고 제목이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보니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소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자가 민주당 대권주자들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선 문재인 전 당대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김경수 의원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찬반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만간 정책공간 국민성장, 이제 여기 문재인 후보의 경제 싱크탱크죠. 여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김경수 의원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염두에 지금 두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게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라는 싱크탱크에서 논의가 된다면 뭐 순수 기본소득이건 아니면 변형된 기본소득이건요. 저는 기본소득 자체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봐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공간 그 국민성장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박승 총재께서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소득이 문재인 캠프에서도 꽤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저는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매일경제가 이재명 성남시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시장이야 오래전부터 기본소득 찬성론자였었고요. 그래서 역시 시원시원하게 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 보도를 보면 이쪽 공약이 이재명 캠프에서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연구가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통화 내용이 어떻게 소개가 돼 있냐면 단기적으로는 구간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되 중부담 중복제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전면 시행해야 한다. 사회에 돈이 순환하는 만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박원순 시장이 생애마다 필수 기초소득으로 매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건 원래 나이, 성별, 재산 이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얼마를 국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원론적 의미의 기본소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월 30만 원 정도를 온 국민에게 매월 준다. 이러려면 예산이 180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마무시한 액수예요. 이게 올해 2017년 예산을 지금 슈퍼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400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국민들한테 꼴랑 월 30만 원만 준다고 해도 400조 원의 절반에 가까운 180조 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얼핏 보기에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좀 이르다는 게 주요 대선 후보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온 국민한테 당장 실시하는 건 조금 무리니까 특정 연령대별로 쪼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시는 생애마다 필수 기초소득으로 매칭해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 국민한테 당장 다 주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생애의 연령이 되면 기본소득 제도를 확대해서 돈을 주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월 얼마를 노인 기본소득으로 준다. 20에서 30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면 무조건 청년배당 월 얼마를 누구에게나 다 준다. 0세에서 6세 미취학 아동이면 무조건 보육수당 얼마를 준다. 뭐 가난하건 부자건 무조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애를 나이별로 특정 연령대를 선정을 해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그 박원순 시장 이야기는요. 이재명 시장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구간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되 장기적으로는 전면 시행해야 된다. 이재명 시장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당장 180조 원을 쏟아붓기는 무리니까 단기적으로는 구간별로 나누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몇 세 청년이면 청년들에게, 몇 세 이상 노년이면 노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나이로 구간을 나눠서 변형된 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고 대신 장기적으로는 이제 온 국민에게 돈을 주는 원론적 기본소득을 지향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박원순, 이재명 두 시장님 말씀은 괴가지금 비슷한 겁니다. 예. 조금 특이한 건 김부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매일경제하고 통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선 공약에도 포함시키겠다. 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아마 김부겸 의원께서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어젠다를 상당히 강하게 밀고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었어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돼야 하지만 당장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신중하게 입장을 밝히셨고요. 특이한 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주요 어젠다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지만 지금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제 입장이 아직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젠다가 되면은 입장을 연구하겠다라는 건 조금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뭐 민주당 유력 대권 잠룡들 5명만 보면 그 5분 중에 4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죠. 그리고 김용민 PD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다음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되게 감격적이더라고요. 애초에는 제가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걸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확 다가오니까 되게 감격적이었습니다. 조금 이 기사에서 애매했던 대목은 뭐냐면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입장이 기사에 실렸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사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정운찬 총리하고 통화를 한 건 아니고요. 기자가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역시 져서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를 통해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는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 아동수당처럼 특정 연령 및 계층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소득 하위 40%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앞 대목은 맞습니다. 뭐 기초연금, 청년수당, 아동수당처럼 뭐 특정 연령 계층에 한해서 지급하는 건 맞는데 이건 뭐 박원순이나 이재명 시장 두 분 말씀과도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뒷부분이요. 소득 하위 40%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정운찬 총리께서 그 기본소득 제도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저런 식으로 소득을 분위별로 구분을 하면 보편복지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네, 선별복지죠, 저거는요. 그러니까 소득을 나눈다는 자체가 기본소득 정신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소득 40% 이하에게 돈을 준다. 이 제도가 정말 실시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지요. 그러니까 소득이 40% 이하로 분류가 돼서 기본소득을 받으면 해피한데 41%나 42%쯤 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환장하는 거죠. 야, 40% 이하면 돈을 받는데 41, 42에 걸려있는 나는 뭐냐. 아이씨, 회사에서 월급을 줄여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한 뭐 41, 42, 43 이쯤 되는 사람이 빚이 한 10억 원이 있다고 보면요. 이런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소득도 몇 %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본소득도 못 받고 근데 자기 빚 때문에 사실은 알거진데 이런 사람의 혜택을 못 받으면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소득이 하위 35%로 분류가 돼서 기본소득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아빠가 이재용인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것도 불공정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건 애초에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더 준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선별복지고요. 보편복지로서 기본소득은 사람을 선별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다 제거를 하고
소득이나 자산이나 뭐 성별이나 무조건 아무 구분 없이 무조건 얼마를 준다는 세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께서 말씀하신 하위 소득 40%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말은 글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를 좀 이해를 잘못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아직 논의 초기 단계니까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겠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랜 기본소득 찬성문자이기 때문에요.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소개를 드릴 겁니다만 제 기억으로 브리핑에서만 기본소득을 5번이나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벌써 6번째인데 예. 오늘은 청취자분들께 좀 또 다른 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만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쟁점들은 또 차차 자세히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 실시되는 변형된 기본소득 제도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 배당입니다. 네, 요건 조건이 딱 하나죠. 성남에 사는 만 24세 청년, 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만 충족을 하면 무조건 분기마다 12만 5천 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연 50만 원을 주는 거죠. 연령 조건, 만 24세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만 빼면 누구에게나 다 같은 돈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건 기본소득제도 취지에 가장 근접한 제도입니다. 이제 다만 연령 제한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100% 온전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변형된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요. 10월 13일이었는데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 하태경 의원이 질의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청년 수당 내용을 제가 봤는데 요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딱 말을 끊어요. 청년 배당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는 겁니다. 청년 수당은 박원순 시장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예, 청년 배당 이러면서 이제 어버버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 하태경 의원의 실수를 비웃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청년 배당은 성남시 거고요. 청년 수당은 서울시 거죠. 글자가 딱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은 다 헷갈리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요.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저걸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배당이냐 수당이냐 이 한 글자의 차이는 그냥 한 글자가 다른 게 아니고요. 철학 자체가 다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당하고 수당의 차이를 모르면 특히 왜 성남시가 청년 배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해를 못했다면 그건 기본소득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 기초적인 걸 이해를 못했다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온 국민이 다 보는 국정감사장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하는 청년 수당이라는 제도는요. 기본소득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오히려 기본소득하고 거의 정반대에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성별, 나이, 재산 상황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정의 돈을 똑같이 주는 보편복지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급식을 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뭐 이재용 아들이라고 급식 안 주고 이러지 않고요. 모두에게 줍니다. 물론 뭐 경상남도는 이제 아직 못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그러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뭐냐? 이건 굉장히 강력한 선별복지제도예요. 이 복지의 혜택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선별이 돼야 됩니다. 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돼요. 이 조건도 되게 까다로워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청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요. 이 과정에서 지원 동기가 뭐냐, 활동 목표가 뭐냐, 활동 계획이 뭐냐, 이걸 다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량 평가를 합니다. 가구소득이 얼마냐, 미취업 기간이 얼마가 됐냐, 이거를 다 수치로 나눠서 비중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양가족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게 꼼꼼하게 평가를 해서 몇 명을 뽑느냐, 고작 3,00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서울시도 이 3,000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한테나 돈을 톡톡 주는 기본소득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제도죠. 이 제도가요. 그럼 이제 뭐 알겠는데 차이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름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남시가 이 배당이라는 단어를 쓴 건요. 그 배당이라는 말이 바로 기본소득의 철학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기본소득의 철학이라는 건요. 인간이 태어난 이상 누구나 자연으로부터 생존할 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요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건 안 하건 누구에게나 돈을 주는 겁니다. 자연이 부여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본소득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구로부터 인류가 받는 배당 이렇게 부릅니다. 배당이 기본소득의 철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석유는 누구의 거냐? 이게 SK 정유 건가요? 아니면 뭐 만수르 겁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건 그 사람이 개발을 했을 뿐이죠. 석유는 개발을 한 자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지구의 거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개발자는 개발한 만큼의 이익만 가져가야 돼요. 석유가 전부 지 거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구의 소유인 건데. 그래서 석유로부터 이익금이 얼마가 나오면 개발자가 개발에 든 돈과 일정의 이익을 가져가는 걸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인류 모두에게 배당으로 나눠주자라는 주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기본소득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철학을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가 미국 알래스카주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제도인데 석유 배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석유 배당 제도.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1976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주민투표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알래스카에 천연자원이 많잖아요. 석유도 많이 나고요. 그러면 이걸 캐서 수출을 해가지고 번 돈 중에 일부를 알래스카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건 알래스카 주의 것도 아니고 개발 회사의 것도 아니고 모든 주민의 것이다라는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이 돈을 매년 연말에 주민들에게 일정액으로 배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작으면은 한 $300가 배당이 될 때도 있어요. 뭐 30만 원 조금 넘고요. 많을 때에는 한 $2,000 정도가 배당이 됩니다. 한 뭐 2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이게 바로 기본소득의 철학인 겁니다. 지구의 것을 인류에게 배당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청년 배당하고 청년 수당은 단어를 헛갈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헛갈린 건 기본적인 철학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질문을 막 던진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한 뭐 2시간 떠들어도 모자란 이야기여서 오늘은 일단 이제 여기서 접겠습니다만 제가 기본소득 정신에 대해서 제일 쉽고 이해가 되도록 정말로 잘 쓴 칼럼이 있어서 그 칼럼의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말로 잘 쓴 칼럼이거든요. 2014년 3월 13일자 홍세화 선생님께서 쓰신 한겨레 신문이에요. 특별기구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3. 이제 기본소득제를 외치고 쟁취할 때다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러나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일자리는 어디에 있나?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나친 이상주의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좌파도 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비현실적일까? 지금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이며 거짓이다.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우리의 인간적 가능성에 대한 자기 물음이어야 한다. 탈무드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각각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성서가 말하는 갑절의 축복과 저주라는 표현은 어떤 이가 천국에 간다면 그곳에 오지 못한 다른 이의 자리를 얻게 되는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터. 그 자리는 인간 존재에 불가피하게 부여된 이웃 타인의 자리이다. 기본소득은 이웃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이 공동성의 발견에서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생활 전체가 죄인 가진 자들에게 주머니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꾸겠다는 의지이며 행동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보편복지라는 건, 기본소득이라는 건 인간이 태어난 이상이요.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 불멸의 전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으로부터 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기본소득으로 도와주자, 이게 아닌 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라는 말이야말로 사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예. 기본소득은 이웃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이 공동성의 발견에서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가진 자들에게 주머니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꾸겠다는 의지여야만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홍세아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요, 우리가요,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재용이나 재벌들에게 허락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이재용 씨, 제가 아직 나이가 46인데요. 제가 한 20년만 더 살아도 될까요?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용이나 정의선이 재벌들이 허락을 안 해주면 민중들이 죽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님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돈 좀 더 내주세요. 투자 좀 더 해주세요. 일자리 조금만 더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이 비천한 목숨이 하루라도 더 붙어있어요. 라고 애걸복걸하는 이 현실을 없애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이재용한테 구걸해야 되는 이 엉망진창인 사회 질서 이 자체를요. 예. 뒤집어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기본소득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디 이번 대선에서요. 매일경제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요. 이 기본소득의 정신이요. 태어난 이상 살아있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이 기본소득의 정신이 정말 보다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여서 굉장히 행복한 생각으로 오늘 길게 기본소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참 생각만 해도 뭔가 긍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인으로서 말이죠. 그래요. 사실 어느 선거 때나 보편적 복지에 관한 그런 이슈들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지난 대선 2012년 대선 때도 월 10,000원만 더 내면 건강보험료를요 획기적으로 이제 그 건강보험 혜택 이걸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거론됐었죠. 그 공약으로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텐데 기본소득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재벌의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끝간데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은 그만큼 취약해지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 공공의 역할은 또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기본소득인데 이거는 아마 새누리당 뭐 반기문 씨조차도 외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저쪽 친박 쪽에서는 어떻게든 뭐 이런 그 구태의연함을 털기 위해서라도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를 주장했듯이 친박 주자들도 센 기본소득 안 같은 이런 보편적 복지안을 내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뭐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말이죠. 예, 이미지 탈색용으로라도 분명히 그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기본소득은 뭐 다음 대선 때 반드시 실현될 그런 공약이다. 공약으로서 실현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실제로 우리 현실이 되려면은 뭐 넘어야 할 산이 많을 텐데 뭐 그런 조국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황교안은 지키지 않을 사람입니다. 예. 절대 못 지키죠.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서 믿을 여지가 없고요. 그런 황교안이 뭐 요셉 같은 총리, 아이고 정말 언어 유희도 아주 끝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국가안보실장의 보고서는 가볍게 무시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 북괴 국방위원장과 서신을 교환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새누리당을 떠나는 유승민, 김무성 등 비박계 무리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박 동지에게 빅엿을 매긴 비박계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유승민은 새누리당에서는 혁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짓거리었다. 그러나 박근혜 동지는 혁명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와 애틋한 교분을 지내고 계시는 관계이다. 그래서 혁명의 기운이 넘치시는데 그런 혁명적 분위기가 농후한 박근혜 동지의 새누리당을 혁명 불발기 정당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만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김무성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동지의 사당이라고 표현했다. 사당은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아놓은 곳 아닌가. 이로써 김무성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정치 좀비 취급하는 속내가 확연히 드러났다. 앞으로 김무성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박근혜 동지의 사당이 아니라 사탕, 입속의 사탕이라고 정정해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비박계 놈들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박 동지와 동업자인 주제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동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반기문은 평생 배신을 모르고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한번 웃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하하하하. 배신의 정치인 모임인 비박계는 반기문을 이용해 먹다가 버려서 그에게 배신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채솟는 분노와 청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 한겨레 김의겸 논설위원의 정유라를 박근혜의 딸로 착
착각한 이유입니다. 40년 넘게 남들 눈을 피해온 최순실이 유독 정유라와 관련된 승마와 대학 문제만은 직접 나서는 것을 보고 주군의 딸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었다. 승마 쪽 관련자들은 유라가 엄마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더군요. 그걸 듣고는 친딸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증언했다. 삼성이 정유라의 독일 승마 훈련에 몇백억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의심은 짙어졌다. 최순실한테 현찰로 슬쩍 찔러주면 간단하고 깔끔할 텐데 저토록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삼성인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지.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다.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할 때는 수첩을 꺼내들고 이름을 말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올해 초 보고서를 읽다가 노태강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외쳤다.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대통령의 지적 수준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 사람이 몇 년 전 한 번 들었던 이름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뭔가 사무치는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모성애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정유라의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은 최순실을 너무도 빼닮아서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1996년 최순실이 유치원 원장을 할 무렵 배부른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듣고는 조용히 가설을 폐기했다. 그렇다고 의문이 풀린 건 아니다. 최순실은 왜? 정유라는 왜? 삼성은 왜? 이런 궁금증은 여전하다. 특히 대통령은 왜? 이게 잘 안 풀린다. 세월호 7시간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감 능력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 됐다. 아이들이 때로 가라앉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올림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느라 75분을 알뜰하게 사용한 사람이다. 그토록 차분하고 침착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난 그 다음날 체육개혁 확실히 하라고 오더를 내렸다. 이게 녹취록에 담겨있는 김종 전 차관의 육성이다. 여기서 체육개혁은 물론 정유라가 하는 승마 문제다. 김종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4월 17일 팽목항의 시린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정유라를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유라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애틋한 존재일까? 300명 가까운 1997년생 세월호 아이들로는 미동도 않는 대통령이 어떻게 1996년생인 정유라 하나에는 그토록 흔들리는 것일까? 분명코 심장은 하나일 터인데 한쪽은 얼음처럼 차갑고 다른 쪽은 숯불처럼 뜨겁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 네,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인식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네,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이었습니다.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